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35살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7년 정도가 되었고 얼마 전 저희에게 정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태어나고 첫돌이 되었을 쯤에 떨어져도 그만이란 생각으로 남편과 청약을 넣은 적이 있는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그게 덜컥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자금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영혼까지 끌어서 계약금을 맞췄고 은행 대출도 60%를 받았었죠. 대출까지 받기로 했는데도 입주날까지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해서 남편과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돈을 모았고 작년에 드디어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부모님과 살 때도 새 집에 입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게다가 인생 첫째 집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은행 빚이 산더미고 어떻게 보면 제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집 때문에 시댁과 자꾸 싸우게 되고 그 와중에 시댁 편을 드는 남편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지금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7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고 해준 거 하나 없이 바라는 것만 산더미처럼 많은 시부모와 시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도움이라고는 절대 안 되는 인간들을 이제는 인생에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고요. 일단 저희 집안 사정을 아셔야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편은 저보다 1살이 더 많고 남편에게는 3살이 어린 시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부터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도 제가 대리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하기로 되어 있었죠. 진짜로 결혼 2년 만에 대리 진급을 마치고 그 이후에 아이를 갖고 육아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이 태어나자마자 집도 일찍 갖게 되고 계획대로 인생이 착착 풀려갔는데 신우는 나이 30 훌쩍 넘어서까지 시집을 안 가고 시댁에 얹혀 지내면서 사고나 치고 시부모님의 속을 엄청나게 썩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에 갑자기 속도 위반을 했다면서 남자 하나 만나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급하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우는 백화점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남자는 신우보다 1살 연하의 남자로 같은 백화점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직업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두 사람 모두 백화점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돈 벌면 명품 사고 사치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둘 다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양가 부모님들이 1,000만 원씩 보태줘서 방 2개 있는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우가 제 동생이었다면 이 상황에 덜컥 애까지 생기고 결혼하겠다는 것이 정상이냐고 가만 안 뒀을 정도로 한심한 상황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시댁 집안일이고 며느리인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분은 좀 안 좋아도 어쨌든 자기 동생이라서 결혼한다고 할 때 선물로 커다란 TV까지 하나 사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입주한 새 아파트와 신우의 신혼집이랑 거리가 꽤 가까웠어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이고 걸어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라서 신우가 결혼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신우네 집에 놀러가는 일은 없었는데 신우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출산한 다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놀러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어쨌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싶은데 신우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개념 없어 보이는 사람과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애초에 신우한테 도움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 제발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우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본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우는 데는 나름대로 진심인 편이라서 작은 물티슈부터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까지 시중에서 파는 일반 공산품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나름 고급 물건들을 해외 배송으로 사다가 쓰는데 사실 하나하나 금액으로 따지고 보자면 제가 쓰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은 아닙니다. 남들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0원, 2,000원 더 준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잘 뒤지면 조금 더 좋은 물건 사서 우리 아이한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까지 아끼면서 현명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제 아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 좋다고 하는 것들로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유난 떠는 거 볼 때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막상 제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보니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꼭 그런 제 물건들을 한두 개씩 가져갑니다. 보통 제가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낱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박스로 여러 개씩 사서 보관해 두거든요. 아이 목욕 비누나 로션 같은 것도 6개 들어있는 묶음으로 주로 사는데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잘 보관해 두고 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었어요. 처음에 신우가 이사 온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역시 새 집이라 집 넓고 깨끗하다면서 온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죠. 온 방을 다 헤집고 돌아다니더니 아기용 물티슈나 장난감까지 싹 다 꺼내서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새언니 이건 뭐예요? 나는 완전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네? 저는 신우에게 이건 전부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들이고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별로 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한번 씻고는 향이 너무 좋다면서 가져가고 싶다며 쓰던 물건을 하나 달라고 하길래 좀 불쌍하기도 하고 궁상맞아 보이기도 해서 그냥 새 거 하나 가져가라고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뒤로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무 뻔뻔하게도 새언니, 나 이거 다 썼는데 하나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서 스스럼 없이 물건을 챙겨갔습니다. 그나마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면 다행이지 가방에 몰래 넣어서 훔쳐가는데 진짜 짜증나고 신우가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자기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외부인이라고는 딱 신우 한 사람뿐인데 자꾸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누굴 의심하는 게 맞겠습니까? 처음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참고만 있었더니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올 때마다 계속 가져가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참다 못해 남편에게 따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우리 집에만 오면 자꾸 내 물건 가져가잖아. 당신이 도둑질 못하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 집에 오지 좀 말라 그래.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당신 쓰는 물건이 좋아서 그러는 거지. 걔네 집안 사정 알잖아. 그냥 하나 선물해줬다고 생각해. 하면서 저보고 그냥 참고 넘어가랍니다. 남편이고 신우고 간에 진짜 얄미워 죽겠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를 데려오는데 한 번 오면 저희 애가 작아서 못 입게 된 옷들도 자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이거 우리 아들 입히면 정말 예쁘겠다. 새언니, 이거 언니가 보기에도 완전 우리 애한테 딱인 것 같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입던 옷들이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비싸게 주고 산 좋은 옷들이고 저한테는 한 벌 한 벌 추억이 있어서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어요. 사이즈가 너무 작고 못 입게 된 옷 중에 일부는 작년 신우가 애를 낳았을 때 선물로 조금 주기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애가 부쩍 커가니까 아이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우리 애 옷을 탐내더라고요. 신우 어려운 사정도 알고 요즘 애기 옷이 비싼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이젠 아무리 작아서 우리 애한테 못 입히게 된 옷이더라도 신우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갖고 싶다는 티를 엄청 내길래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했더니 다음에 아이 데리고 놀러 왔을 때 우리 아이 옷장을 뒤지면서 철진한 작은 옷을 찾더라고요. 이건 이제 작아서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의 옷을 자기 아들한테 가져다 대보고 마음대로 입혀보기도 하더라고요. 가져가라고 허락도 안 했는데 결국은 막무가내로 가방에 쑤셔넣고 가버립니다.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신우가 너무 한심하고 솔직히 엮이고 싶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저희 애 것을 가져다 입혀서 그런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카한테 옷 입히는 스타일도 완전 우리 애를 똑같이 따라하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저렴한 옷들 사다가 자기 애한테 입혀서 데려오더군요. 거기까지는 그냥 저한테 피해주는 거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싫어서 그런지 하는 짓 자체가 밉상이었어요. 저는 애 낳고 육아휴직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임신한 뒤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쉬더라고요. 신우의 남편 벌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외벌이로 살다 보니 아이 키우며 살림하기 팍팍한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애한테 그 정도도 못해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요. 왜 자꾸만 남이 쓰던 물건을 빌려가고 훔쳐가는 건지 애한테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나 싶었습니다. 식탁 위에 항상 두고 있는 아이 영양제도 한꺼번에 몇 알씩 집어가고 우리 애 작년에 쓰던 장난감도 제 허락 없이 훔쳐갑니다. 몰래 가져가면 제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의심 많고 좀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하자니 신우가 저를 완전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가져가지 말라고 신우에게 이야기하면 마치 실수였다는 듯 대충 웃으면서 넘기려는 모습이 정말 짜증났어요. 그렇게 한번 망신당하면 다음엔 오지 말던가 물건을 탐내질 말아야 하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우와 만나는 시간을 줄여보려고 연락도 안 받고 주말에는 제가 친정에 아이 데리고 내려가 있던 적도 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집에 없는 날에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왔다가 가고 아무리 연락 안 받고 숨어 있어 봐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무작정 집에 찾아와 배를 눌러댑니다. 당신 동생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남편에게 몇 번씩이나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편인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일로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너도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걔는 그렇게 없이 결혼하고 애 낳아서 힘들잖아. 손 윗사람이 되어서 너가 먼저 이해하고 갖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냥 선물로 좀 주고 그래. 물론 신우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초반엔 좀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점점 도가 지나쳐서 우리 집이 완전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 필요한 생필품을 돈 한 푼 없이 다 가져가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남편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저도 더 이상 말도 하기 싫고 집에 신우가 놀러 온다고 하면 혹시나 또 말도 없이 훔쳐갈까봐 집안 이곳저곳 깊은 곳에 비싼 물건을 숨기기 바빴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제 친구들이랑 우리 친정 식구들과는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쓰고 너도 한번 써보라면서 선물해주는 사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무대포로 가져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도 시댁 식구고 신우 사정 딱한데 내가 좀 더 잘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도 있고 남편 말대로 내가 성격이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싶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잘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신우가 또다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열어서 과일이랑 간식들 마음대로 꺼내 먹고 집에 갈 때는 아이 영양제를 가방에 한가득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애 옷을 탐내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올 때 뭔가 사온 적이 없어요. 아니, 딱 한 번 있긴 한데 처음 이 집으로 이사와서 집들이 할 때 마트에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왔었네요. 하도 우리 집 와서 깽판을 치고 가니까 나도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우리 애 데리고 신우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낡고 좁은 빌라에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과 물건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앉을 곳도 없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뭔가 주워오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애가 언제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실 바닥에 과자 쪼가리를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길래 기겁을 하고 아이 데리고 바로 도망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이 키우는 집에서 이런 환경이 좋을 리가 없는데 제가 신우에게 애 키우는 집인데 청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 애 키우는 집이 다 이렇다면서 괜찮다 하더군요. TV에서 봤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면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언니도 청소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같은 소리를 저한테 할 정도입니다. 본인 집안 살림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 뒤로 신우 집에 찾아간 적도 없고 아무 소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희가 이 집에 처음 이사 오고 양가 부모님들 불러서 집들이를 했었어요. 음식 이것저것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라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집 사는데 고생 많았다고 저희를 축하해 주었죠. 신우 역시 좁아터진 자기 집을 보다가 멀쩡한 우리 집을 보니까 내심 부러웠나 봐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신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결혼하고 좁은 집에서 살기 시작한 뒤로 집들이는커녕 집에 친구도 한 번 초대한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내 동생이 우리 집 하루 빌려달래.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겠다는데 당신은 아이 데리고 친정에 하루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집을 빌려달라는 말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생각해보니 우리 집 거실에서 신우가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하려고 한다는 말에 뒤늦게 화가 밀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한다는 거야? 남편은 이번에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신우가 자기 집은 좁고 낡아서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했는데 한 번 빌려주면 동생 체면도 살리고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저보고 음식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자리만 비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신우 친한 친구들이랑 지인들 10명 정도 불러서 저녁 먹고 놀겠다는데 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집안에 들어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다가 화장실까지 쓰고 간다는 생각을 하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소에 물건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었다 생각했어요. 신우가 예전부터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데 왜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무리한 부탁이고 저한테 직접 말하기 민망하니까 평소에 자기 말 잘 들어주고 만만한 지 오빠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한 거겠죠. 제가 별일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싫고 소름이 끼칩니다. 괜한 거짓말을 한 걸로 모자라서 결국엔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내 집 거실에서 밥 먹고 놀겠다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는 소름이 쫙 끼쳐서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거절했어요. 멍청한 남편은 또다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라면서 어차피 하루 정도 집을 빌려줘도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냐 묻더군요. 저는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고 여긴 내 집이고 내 집 거실에서 절대 그딴 짓 못한다고 거절했더니 남편도 결국엔 화를 내더니 제가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식구들 서운하게 한다면서 저를 이해 못하겠대요. 신우의 형편이 어렵고 좁고 낡은 집에 살면서 기죽어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우리 집을 비워줄 정도의 이유는 아니잖아요. 평소에도 우리 집 뒤져서 물건 훔쳐가는 것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우인데 집을 통째로 다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끝까지 저보고 너무 서운하다면서 자기 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알면서 예전부터 별것도 아닌 작은 물건 좀 나눠주는 걸로 엄청 눈치 주고 신우가 제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런 별일 아닌 부탁도 자기한테 돌려서 하겠냐고 끝까지 이 집안에서 저만 이기적이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그날 결혼한 이후로 남편이랑 가장 크게 싸웠고 그렇게 당신 가족만 소중하고 좋아 죽겠으면 그냥 신우 집에 가서 살던 너네 부모님 집에 가서 살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모에게서 뭐 그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하냐고 전화가 오고 신우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그럼 다신 언니 집에 안 갈게요. 이제 됐어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죠? 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고 지금까지 허락 없이 우리 집에서 가져간 물건값이나 갚으세요. 안 갚으면 전부 당신 오빠 돈에서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해놨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 안 옵니다. 그리고 집 나간 남편이 며칠 전에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동생 편이나 들 생각이면 앞으로 집에 오지도 말고 그냥 그 집안 식구로 살라고 했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미안하다며 앞으로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해? 이것저것 다 동생 퍼주더니 이젠 집까지 내줄 생각이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애 아빠도 아니야. 알겠어? 그 뒤로 남편은 현재까지 입 꾹 다물고 지냅니다. 신우랑은 완전히 어색해져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었고 시댁도 이제 뭔가 저한테 불편하신지 자주 안 보려 하십니다. 차라리 이게 잘 됐다 싶어요.
굳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억지로 얼굴 보며 불편함 감수하며 살 이유는 없잖아요. 남편도 중간에서 처신 잘 못하면 이번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본인한테 뭐가 중요한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 좀 넘은 32살의 여자입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소위 말해 딩크족이에요. 앞으로도 아이 계획은 전혀 없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부터 키우고 있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현재까지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고 오히려 두 사람이 벌고 있는 연봉은 우리 나이에 비해 평균 이상이라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나름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도 있고 나중에는 우리 두 사람의 사무실을 차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결혼 전에 저희가 모은 돈으로 2년 전 결혼할 때 대출 50% 끼고 구입해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역시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우 때문에 자꾸 남편이랑 쓸데없이 다투게 되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저도 더 이상 참고는 못 살겠습니다. 일단 저는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했고 우리 친정엄마가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웠죠. 우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애 키우며 사느라 꿈도 포기한 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친오빠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엄마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오빠를 돌보면서 지내셨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이 있어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본인 이름 대신 누구 엄마라고 불리면서 아줌마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아이를 낳지 않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괜히 애도 안 낳을 건데 남의 집 아들이랑 결혼해서 대를 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0대가 훌쩍 지나서 취업을 했을 나이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예뻐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나 같은 사람은 아이는커녕 결혼조차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조선시대나 80년대 이전에 태어났더라면 엄청 이상한 사람이 되었겠지만 다행히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아도 능력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나 혼자 취미 생활하고 운동 즐기면서 싱글이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으면 살겠더라고요. 제 나이 27살 때 부모님의 품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강아지도 키우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강아지를 꼭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나중에 내 집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꼭 강아지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고 예쁘고 작은 강아지를 같이 살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처음 데려왔을 때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겠다고 다짐했고 지금은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강아지는 제게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루라도 못 보면 너무 힘들고 불안해요. 이렇게 사는 저를 보면 어떤 분들은 개한테 쏟는 그럴 정성으로 차라리 애를 낳고 키우라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엄마가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27살 때 독립해서 강아지와 함께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가치관도 비슷하고 아이를 낳지 말고 둘이 살고 싶다 하는 제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이라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도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 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부모님도 너희가 그렇게 살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이었는데 처음엔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았지만 의외로 최근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남편과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공감대의 형성도 잘 됐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쉬는 날도 비슷한 데다 남편도 제 강아지를 예뻐하고 좋아해줘서 퇴근하면 함께 강아지 산책을 가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안일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지난 2년 동안은 크게 부부싸움 할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도 다행히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해서 지금은 8살, 6살짜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의 집안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두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가 끝나면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그 집안 아들 둘을 어릴 적부터 맡아서 키우시다 보니 제가 시집 왔을 때 어머님, 저희는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을 생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님은 약간 서운해하셨지만 어머님은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혼에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결혼해서 애 봐달라고 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가끔 저희가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거나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조카 녀석들이 시댁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헤집어 놓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들이라서 나이가 어린데도 힘이 너무 좋고 지치지도 않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집이 떠나가라 뛰어다니고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웬만하면 시댁 가는 일도 피하면서 살았죠. 신우는 좋게 이야기하자면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고 길을 잘 살려주는 친구 같은 부모예요. 솔직히 제가 느낀 그대로 말을 하자면 애들을 둘씩이나 낳아서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우 따라서 애들 둘을 데리고 밖에 외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들고 뛰고 소리 지르며 다녀도 신우가 자기 애들을 말리거나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함께 다니다 보면 오히려 제가 주변 시선이 너무 의식되고 민망해서 아이들한테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번 애들이 그런 식인데 장난감 코너 앞에서 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신우가 안 사주면 완전 울고불고 물건 집어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민폐다 싶어 제가 신우 대신에 몇 번 사주고 상황을 정리한 적도 있어요. 오히려 신우는 은근히 그런 걸 원하는 건지 제가 사준다고 할 때 딱히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신우하는 짓을 보면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맘충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올라요. 저는 아이와 애엄마들한테 그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신우에게는 그 말이 완전 딱 맞습니다. 자기 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던 절대 혼내는 법이 없어요. 애들이라는 게 원래 부모 눈에나 귀여운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끄럽고 패기치는 존재일 뿐이잖아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아이들에게도 예절 지키게 하고 조용히 시켜야 하는 책임이 엄마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우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신우가 자주 저를 불러내서 애를 보게 했어요. 자기도 자기 애 보는 건 힘든지 은근히 저한테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그때 신우의 이런 면을 진작 알아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신우가 저를 부를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피하고 신우를 멀리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자꾸 저희 집으로 애를 데리고 찾아오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한다든지 주말에 어머님 댁 대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애들을 마음대로 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제가 애지중지하는 강아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솔직히 말해 달갑진 않았어요. 올 때마다 애들은 강아지랑 놀겠다고 쫓아다니고 한번 붙잡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안고 같이 놀자면서 잡아당기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당연히 애들 소나귀에 붙잡히면 힘드니까 우리 개는 살려달라고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애들은 또 강아지 잡겠다고 뛰어다니고 집안 자체가 엉망이 됩니다. 올 때마다 쥐잡듯이 개를 몰고 다니니 한 번 왔다 가면 며칠씩 안정을 못하고 끙끙대더라고요. 주인인 제 입장에서는 조카들이 얌전히 있도록 교육을 똑바로 시키던지 아예 우리 집에 그만 좀 찾아왔으면 싶었지만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단 아이들을 앞장 세워서 집으로 쳐들어오기부터 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진우가 형우가 강아지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괴롭히면 안 돼. 함부로 발 잡아당기면 강아지가 아파해.
라고 제가 말려봐도 신우는 아이들이 강아지 괴롭히는 모습이 뭐가 그리도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건지 전혀 말릴 생각도 없어요. 나도 애들 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크는 거지. 우리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나도 개 한 마리 사다 줘야겠네. 얼마 전에는 애들 둘이서 서로 자기가 강아지 끌어안겠다고 앞다리 뒷다리를 서로 잡고 당기는 바람에 저희 개가 죽겠다고 깽깽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랑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내본 적 없는데 너무 놀라서 달려가 애들한테서 강아지를 뺏었죠. 그때도 신우는 자기 애들이 저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면서 아예 자기 집에 며칠 정도 개를 빌려달라 하는 겁니다. 강아지랑 지내는 게 아이들 정서에 그렇게 좋다는데? 강아지 털이 복슬복슬하니까 애들이 촉감놀이 하는 것 같을 거야. 딱 일주일만 우리 집에 빌려가면 안 될까? 라고 하길래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나 그 집안 애들은 장난감이나 살아 움직이는 인형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에 일주일이건 하루건 강아지가 들어간다면 절대 제 명에 못 살 게 뻔한 일이었죠.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강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방금도 다칠 뻔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개가 아이들을 물면 어떡해요. 아이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는 바람에 은근슬쩍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건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또 신우가 애들 둘 다 데리고 집에 놀러 온다고 하길래 일단 강아지부터 애들 눈에 안 띄게 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방 드레스룸 안에 강아지를 넣어놨어요. 우리 개가 나이를 먹고 얌전해져서 방에 넣어놔도 짖지도 않고 조용히 잘 있거든요. 좀 좁고 답답하긴 해도 애들 손에 타느니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신우나 그 집안 애들이 개념 없다고 한들 남의 집 안방까지 불쑥 들어오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에 신우와 아이들이 도착하고 애들은 당연히 오자마자 저희 집 강아지부터 찾았어요. 저는 애들에게 오늘은 강아지가 없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카들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번엔 끝까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다 같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애들은 작은 방에서 유튜브를 보게 해놓고 있었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가고 제가 주방에서 커피 타고 과일 깎아서 준비하는 사이에 신우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나, 우리 호빵이가 여기 숨어 있었네? 아니, 대체 남의 집 안방문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열어보는 건지 지금도 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왜 불쌍하게 방에 가둬놨냐고 하면서 작은 방에서 조용히 놀고 있던 애들한테 우리 호빵이를 보여줬고 그 뒤로는 또 평소처럼 난리가 났어요. 저는 신우에게 우리 개가 아이들 기운 따라가기 벅차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신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애들한테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강아지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할 텐데 아이들이랑 놀면 좋지 뭘 그러냐며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조카 애들한테 살살 놀라고 몇 번 더 주의를 주었지만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강아지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과 강아지에게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신우는 거실에서 신경도 안 쓴 채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깨갱하는 강아지 소리도 동시에 들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다들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달려갔는데 우리 개는 무서워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신우의 큰아들은 손가락을 물렸는지 자기 손을 붙들고 엉엉 소리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신우가 뭐야, 물렸어? 저놈의 개스키가 감히 어딜 물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우리 개를 때리려고 하길래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신우를 밀치고 막아섰어요. 사실 잘못하면 애가 100번 잘못했지.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저희 집 개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괴롭히다가 때리려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신우를 밀쳤더니 그것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는 지금 나 밀었어. 우리 애가 저 똥개한테 물렸잖아. 우리 애 물린 것도 내가 절대 그냥은 안 넘어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내 어쩌네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남편이 와서 조카의 물린 손을 확인하고는 별것도 아닌데 그만 좀 하라고. 솔직히 따지자면 애들이 먼저 걔를 못 살게 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고소하고 싶으면 누나 마음대로 해. 병원비를 원하는 거면 영수증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남편은 화를 내는 신우한테 이제 애들 데리고 집에 가라며 쫓아냈습니다. 손은 제가 봤을 때도 피가 날 정도로 다친 건 아니었고 살짝 긁혀서 빨개졌었어요. 물론 아이가 물렸다고 하니 저도 걱정했지만 우리 개도 애들이 갑자기 억지로 만지고 손발을 끌어당기면서 아프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던 것 같아요. 아이 손에 피가 나거나 흉이 지거나 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잘 짖지도 않고 평생 정말 사람한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뗄 거라면서 애들 데리고 나가버렸고 남편과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제 강아지나 달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조카가 걱정되는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강아지 광견병 걸린 거 아니야? 너는 위험하게 왜 사람을 무는 그런 개를 키우고 있어? 진짜 어떻게든 참고 어쨌든 아이가 저희 개한테 물렸으니 제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내는 신우의 헛소리를 들었더니 저도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애가 평소에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보셨잖아요. 개가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괴롭히면 못 참아요. 5kg밖에 안 나가는 조그만 개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라고 따졌는데 신우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당장 애 치료비부터 물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 내가 병원비 내주고 인연 끊어야겠다 생각해서 아이 병원비 얼마 나왔냐고 물었더니 아직 병원은 가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일단 애가 계속 울고 정신적인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CT랑 MRI 찍어봐야 할 것 같다네요. 아니 4kg, 5kg 정도 되는 작은 강아지한테 손등 한번 살짝 물린 걸 가지고 무슨 대학병원을 간답니까? 아마 진짜로 다치게 하려고 물었으면 살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났을 거예요. 대학병원 가던지 말던지 신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난 그런 돈은 못 주겠다 했더니 저랑은 말이 안 통한다면서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개가 사나운지 모른다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 듣고 있기 힘들어서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죠. 자기 애만 잘했다고 감싸는 걸 보고 맘충이라고 하던데요. 어디 밖에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보기 안 좋거든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개념 없는 부모가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바로 끊은 뒤에 신우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저도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신우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보고는 따라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한참 뒤에 신우가 아닌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고 다 뒤집어졌다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하더군요. 내가 너 애 낳기 싫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걔는 이제 그만 키우고 너희 친정 가져다 주던지 내다 버리던지 해라.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어머님이 신우가 하는 부탁을 다 들어주고 손주들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도 저 모양인데 나중에 더 크면 어떻겠어요? 버릇 없는 건 딱 질색이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싸우는 사이에 남편도 신우네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대학병원을 가던 말던 마음대로 하고 우리도 그동안 애들이 강아지 괴롭힌 거 똑같이 동물병원 찾아가서 정밀검진 받겠다고 말했대요. 아까 보니까 호빵이가 뒷다리를 살짝 절더라고. 건국대에 큰 동물병원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가서 정밀검진 받을 거야. 서로 상대방 검사비 치료비 내주기로 하자. 애가 병원 가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걔들은 병원 한 번 가서 엑스레이 CT라도 찍으면 수십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더군다나 대학병원으로 가면 100만 원 단위로 나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서로 치료비 물어주자는 말을 했더니 그 뒤로 신우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더래요. 물론 진짜 병원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고 크게 다치거나 불편한 곳은 없었으니까요. 대신 앞으로 평생 신우네 식구들은 저희 집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본색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서로 연락을 하거나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는 33살의 새댁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시집가는 만큼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괜찮은 사람을 찾아 결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시댁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도 저의 복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무튼 저도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뒤로는 진짜로 갈 때까지 가봐야죠. 남편과 결혼 전에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들면 일단 사귀고 봤었는데 20대 후반부터는 만나는 남자와는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 성격, 능력, 거기에 술버릇이나 여자 문제까지 다 꼼꼼하게 알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인간의 부모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금이 90년대 시절도 아니고 시집살이 같은 건 별로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을 당해버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봤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너가 뭔가를 착각했겠지. 같은 소리나 하며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나쁜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생생하게 겪고 있던 일입니다. 안 그래도 시댁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남편의 태도마저 중간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당하는 일 아니라고 모르는 척 하니까 제가 더 열받고 짜증났습니다. 연애를 4년이나 하면서 확실하게 내 편만 들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더니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남편이네요. 시어머니의 첫 괴롭힘의 시작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이 아니라 여유있게 2주 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었거든요. 비싼 돈 주고 해외여행 몇 번 나가봤었는데 그렇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제주도에 바다 보이는 집을 2주 동안 빌려서 소박하지만 알차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행하는 중간중간 양가 부모님 선물도 미리 사서 택배로 다 보내드렸어요. 오메기 떡이라거나 과일 같은 것들을 요즘 택배로 다 보낼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선물은 미리 보냈지만 저희가 따로 인사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기 못하니까 작은 선물 하나씩 더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뵌 건데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 다 해놨다고 밥 먹고 가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있기 뻘쭘해서 제가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다. 너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 내 주방엔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바람에 거실에서 아버님이랑 남편이랑 신혼여행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어머님께서 식사 준비가 다 됐다고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상하게 밥은 하얀 맨밥이 아니라 비빔밥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식사 준비 다 됐다. 어서 와라. 정원이 너 비빔밥 좋아하니? 저야 주는 대로 아무거나 먹긴 하는데 비빔밥을 주시니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깔끔하게 밥 위에 나물이랑 계란 고명이 올라간 상태로 주신 것도 아니고 아예 어머님이 전부 비벼서 밥그릇에 나눠 놓으셨는데 솔직히 비주얼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개밥도 아니고 반찬으로 불고기도 하셨고 잡채도 맛깔나게 무쳐 놓으셨는데 그냥 흰밥을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고
이 집안만의 문화인가 싶어서 별말을 하진 않았죠. 냉장고에 나물 반찬이 있길래 비빔밥으로 해봤어. 먹고 더 먹어라. 어머님께서 제 눈을 보고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괜히 나 혼자 좀스럽게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이고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됐겠지 생각하고 그냥 밥 잘 먹고 돌아왔어요. 저희가 경기도에 집을 구해 살고 있는데 시댁은 이쪽 동네가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이고 저희 집은 아빠 직장 때문에 예전에 이쪽으로 다 같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친정과 시댁도 다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살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친정도 가고 시댁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처음 제가 생각했던 약간의 이상한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에는 2번에 1번꼴로 비빔밥이 식사 메뉴로 나왔고 다른 식구들은 멀쩡한 맨밥을 주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비빔밥 좋아하는 것 같더라. 많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더 먹어. 먹을 거라면 다 같이 먹을 것이지. 저한테만 냉장고에 있는 나물이나 마른 반찬들 잔뜩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그냥 흰밥 주시면 안 돼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남들이랑 똑같은 밥 달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비빔밥 좋아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늘은 그냥 먹으라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왜? 뭐 이상한 거 들었을까봐? 불안하면 나도 같이 먹을게. 너가 비빔밥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해줬더니 에휴. 저를 쓸데없는 일에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남편도 왜 그러냐며 자기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혼 초에는 제 밥그릇 위에 생선도 발라서 올려주고 고기도 올려주면서 챙겨주기 바쁘더니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입만 입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밥을 먹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급적 식사 시간에 찾아가는 일도 줄였고 밥을 주더라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제가 음식에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뭔가 저한테만 남은 반찬 짬처리하는 느낌이 드니까 서운함을 넘어 불합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다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너가 너무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난 비빔밥 좋아하는데 비빔밥 맨날 해주면 좋지 뭐. 기껏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 내가 너무 이런 일에 예민한 사람인 건가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시댁을 안 갈 수도 없고 집도 서로 가까운데 어머님이 같이 저녁 먹으러 넘어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거든요. 오늘은 반찬도 마땅한 게 없어서 밥에 물 말아 먹자. 묵은지랑 먹으면 이것도 나름 별미야. 라고 하면서 말라 비틀어진 오이장아찌나 씌어서 입에 넣기도 힘든 묵은지를 먹어보라며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놓으셨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 유독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밥에 뭐 섞은 거 싫다면서 항상 멀쩡한 흰밥을 먹거나 이래저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니고 시댁인데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저까지 반찬 투정하며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괜히 말을 꺼낼수록 저만 유난 떨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이 식사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랬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너가 이 나물을 맛있게 잘 먹더라. 너 온다고 어제 장 봐와서 새로 무쳤어. 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라고 하시는데 누가 봐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은 좋게 넘어 보였는데도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어머님이 제 밥에 비벼놓은 반찬들은 멀쩡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통기한 다 되어가거나 쉬어 터지기 직전의 반찬들만 밥에 고추장을 잔뜩 넣고 비벼서 마치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이라도 차린 것처럼 생색은 있는 대로 내시니까 좋은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었죠. 점점 시댁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싫어지고 대놓고 저한테 화내고 괴롭힌 적은 없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자꾸 커져갔어요. 나중엔 얼굴 마주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한 번은 시댁 가서 저녁 먹자는 남편과
나는 가기 싫다고 혼자서 집에서 대충 먹고 때우겠다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혼자 집에서 라면 같은 걸로 때우려 하냐면서 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몰라? 어머님은 내 밥에만 묵은 반찬 비벼서 주시잖아. 안 그래도 나 비위도 약한데 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손맛 좋고 음식을 잘하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잠깐 몇 년 동안 식당을 하신 적도 있고 시장에서 반찬 만들어다 팔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TV 보다가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하면 금방 장봐다가 뚝딱 만들어서 그날 저녁 밥상에 만들어주실 정도로요. 거기에 손도 엄청 크고 음식하는 걸 좋아하셔서 항상 시댁 가서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 반찬을 올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상 가득 차려내 주십니다.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난 후에 시부모만 둘이 사는 집인데 매번 그렇게 음식을 하시니까 대부분의 반찬들은 항상 냉장고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숙성되어 있어요. 상하고 곰팡이 피고 누가 봐도 못 먹게 되기 전까지는 시댁 냉장고 안에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머님이 연세가 들어서 멀쩡한 음식이랑 쉬어터진 음식을 구별 못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 집에 가서 먹으라고 싸주는 반찬들 보면 그때는 전부 멀쩡하고 정말 만든 지 얼마 안 된 신선한 음식들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식사할 때만 제 밥에 쉬어터진 음식들을 비벼서 내어주시는 이유는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저한테 남은 음식을 먹이겠다는 생각이셨죠. 하지만 남편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끝까지 제 말을 믿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시어머니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시댁 가서 밥을 먹어야 할 때도 대충 먹고 제가 한번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제는 완전히 저를 바보로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님이 차별하시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저한테 비벼주는 비빔밥 재료들은 아예 따로 먹으면 손도 못 댈 지경의 음식물 쓰레기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지난달에 시댁에서 또다시 저녁 먹으러 오라 부르시더라고요. 나 진짜 안 갈래.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 밥 먹고 배 아파서 고생했잖아. 자꾸 내 밥에 장난하시는 것 같은데 밥 먹기 싫어. 당신이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저는 안 간다고 남편 보고 혼자 가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 놈의 자식이 또 잔뜩 삐져서 자꾸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 만든다고 화를 냈어요. 자기 엄마가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고 하길래 괜히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그냥 가서 한 끼 대충 먹고 오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삼겹살 구워 먹자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저한테 비빔밥을 먹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제 밥그릇 위에 빨간 젓갈이 한가득 올라가 있었어요. 그거 어리굴젓이야? 엄청 귀한 건데. 우리는 많이 먹었고 내 아들은 굴을 못 먹어서 특별히 너만 먹으라고 준 거야. 그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음식들 꼬라지를 봐도 이번 젓갈 역시 크게 믿을 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원래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이랑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연 또 무슨 이상한 음식을 나한테 먹이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저도 이제 눈치가 있지 본능적으로 굴은 먹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님이 왜 굴을 안 먹냐고 억지로 제 밥 숟갈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너도 굴 안 좋아해? 이거 진짜 귀한 거야. 통영에서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내가 특별히 주문해서 받은 거라니까. 빨리 먹어보라고 밥 숟가락 위에 올려놓으니 어쩔 수 없이 입에 넣었는데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지만 진한 젓갈에 양념 맛이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쿰쿰한 뒷맛이 올라오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님이 주는 어리굴젓을 3개 정도 먹고 나서야 저녁 식사가 끝이 났어요. 입맛이 싹 사라져서 삼겹살은 거의 먹지도 못했고 맨밥 한 공기에 김치랑 어리굴젓 몇 개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자리에서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체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렁거렸고 한밤중이 되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당신 엄마가 아까 먹으라고 준 어리굴젓이 조금 냄새도 나고 이상한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제가 아픈 와중에도 또다시 지 엄마 욕하는 거냐고 눈을 뒤집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너가 괜히 먹기 싫다고 생각하니까 체한 것 같고 아프다고 하는 거 아냐? 저는 안 그래도 속도 안 좋고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데 남편이 저딴 소리까지 하는 바람에 억울하고 분했어요.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끙끙대다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손이랑 목에 빨갛게 두드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지. 저는 혼자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식중독이라고 진단받고 주사 맞고 수액 맞으면서 밤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제서야 저보고 어디 갔냐고 찾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응급실 왔고 진짜 식중독이라고 대답했더니 당신 말대로 아까 그게 진짜 상하긴 했나 보네. 하고 말더군요. 이런 놈이랑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서 다음날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나는 앞으로 다신 너네 엄마가 해준 밥은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그땐 제가 진짜 아파 보이니까 별말을 못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저런 모자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민망한지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군요. 엄마, 어제 며느리 먹으라고 줬던 어리굴젓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와이프가 식중독 걸려서 밤새 토하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 왔어. 라고 남편이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아이고, 그게 진짜 상하긴 했나 보다. 살짝 냄새 나긴 했는데 버리긴 아까워서.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해산물이 냄새가 나면 내다 버릴 일이지 그걸 아깝다고 며느리한테 다 먹이나요? 남편은 어머님과의 전화통화를 끝내고 나서 본인도 민망하고 저한테 미안했는지 침대에 누워있는 제 옆에 와서 뭐 불편한 건 없냐 하면서 알랑방귀를 뀌더라고요. 그 모습도 꼴보기 싫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챙기는 듯한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친정집이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못 먹고 살진 않았는데 어쩌다 내가 상한 음식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나 싶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 전까지는 친정부모님에게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시댁에서 어떤 푸대접을 받고 오더라도 그냥 혼자 참고 넘어갔는데 그날은 너무 서러운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살 줄 알았는데 상한 음식이나 얻어먹고 응급실 가서 수액 맞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엄마는 화를 내는 대신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이번 주말에는 남편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남편 불러다가 따끔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에 같이 가자고 하니 자기도 눈치는 있었는지 바쁘다고 안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우리 집에 안 가면 나도 앞으로 시댁에 절대 안 가고 영영 안 보고 살 거라 했더니 어쩔 수 없이 주말에 같이 친정으로 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아빠도 사위가 오랜만에 왔다고 환영하면서 양주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어요. 제가 식중독 걸린 것 때문에 혼날 줄 알고 잔뜩 졸아있던 남편도 예상외로 친정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남편에게 제 식중독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고 이대로 넘어가는 건가 실망하고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밥 먹자고 엄마가 식탁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고생했다고 좋아하는 고기 반찬들로 식탁을 가득 채우셨는데 남편 자리 앞에는 다른 반찬 하나도 없이 맨밥에 생굴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는 그거면 충분하지? 우리 엄마가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섭게 웃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대충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밥을 크게 숟갈 떠서 입에 넣더라고요. 제가 병원 신세 진 것 때문인지 참아구레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맨밥만 먹고 있길래 결국 우리 아빠가
사위는 우리가 기껏 음식 준비했는데 왜 안 먹어? 라고 하면서 생굴을 남편 밥숟갈 위에 한가득 올려주셨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눈빛을 남편이 보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밥만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굴을 입에 넣으면서 남편은 울상이 되었고 엄마는 보란듯이 알배추에 굴을 얹어 한 쌈을 싸서 사위 입에 하나 더 넣어주며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딸이 사돈댁에서 밥 먹고 배 아파서 응급실까지 혼자 갔다 왔는데 자네도 똑같이 병원 신세 한번 져야지. 라고 하면서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은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도 밥 먹으면서 한잔하라고 비싼 양주를 컵에 따라주시는데 얼음도 없이 물컵에 하나 가득 양주를 채워주셨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앞에 있던 생굴을 한 접시 다 먹었고 아빠가 주는 술도 결국 다 마시고 나서야 식사 자리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식은땀까지 흘리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억울했던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았고 속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겨우겨우 밥을 다 먹고 아빠한테 술도 2잔 더 받아 먹은 뒤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차 안에서 한마디 말도 없던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한참 뒤에 나온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는 앞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줘. 저는 남편에게 아직 멀었다고 나는 지금까지 어머님 댁에서 항상 그런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너도 앞으로 우리 집 가서 똑같이 먹어보라고 했죠. 남편이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참 동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저처럼 두드러기는 올라오지 않길래 그냥 참으라 하고 제가 응급실 갔을 때 처방받아온 약을 하나 먹이고는 그냥 재웠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놀랍도록 멀쩡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굴 그거 괜찮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날 수산시장 가서 사온 거고 그 전에 아빠도 먹어서 문제없는 거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남편은 멀쩡한 음식 먹고 자기 혼자 배탈 났다면서 그렇게 화장실까지 들락거린 거였죠.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한번 호되게 당하더니 그 뒤로는 남편이 좀 바뀌긴 바뀌더라고요. 항상 저보고 엄살 떤다 유난 떤다 하더니 이제는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을 일 있으면 제 앞에 놓여있는 반찬부터 살핍니다. 엄마, 왜 이런 걸 상위에 올려? 또 저번처럼 밥 먹고 배 아프면 어쩌려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진작 남편이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저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남편이 나서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병원 신세까지 지고 나서야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네요.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 우리 집에서 호되게 당한 이후로는 다신 저한테 이상한 수작을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남편의 입을 열고 어머님이 차려준 음식을 다 쑤셔 넣어버릴 거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고 6살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작년 말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데 그 와중에 시댁 때문에 더 화가 나고 열이 받아요. 안 그래도 처리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다니던 회사에 병가를 내고 몇 달째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다니던 직장에도 복귀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힘든 기억들이 떠올라서 너무 괴롭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죠. 일단 저희 집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아빠라는 사람은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력조차 없는 사람이었고 밖에서는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직장에 다니면서도 엄마한테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띠동갑도 훌쩍 넘는 같은 회사 부하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 회사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도 더는 그런 아빠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혼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엄마를 따라서 같이 집을 나왔어요. 이혼하면서 합의금 위자료 등등 아빠가 가진 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셨고 엄마 덕분에 제 인생에서 아빠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 크게 힘든 점은 없었어요. 엄마는 이혼한 뒤로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작정을 한 사람처럼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혼하고 받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시고 한 달에 이틀만 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 악착 같은 엄마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대학 졸업하고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죠. 저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일찍 철이 들어서 사고 안 치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모든 것이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엄마가 좋아할 만한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에도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변 친구의 소개로 2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2년간 짧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했지만 제가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엄마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혼한 뒤로 일만 열심히 하실 뿐 평소에는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습니다. 저라도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사는 모습 보여주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도 갖게 되었고 아들을 낳고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고 2년 연애를 하면서 이 정도 남자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처럼 결혼 생활에 허튼 짓은 안 할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한 뒤로는 남자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사람인지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술집을 자주 다니고 여자들 있는 자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무조건 싫어했고 너무 잘생기거나 매력이 넘치는 남자도 제 기준에서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한다 말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니까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제 기준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바람을 피울 만큼 엄청 뛰어난 외모도 아니고 그럴 성격도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런 남편 부모님의 결혼 전 첫인상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점잖아 보였고 예비 시아버지는 아빠가 없는 저한테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아무런 흠도 아니라며 앞으로 아빠라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역시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그간 고생 많았다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오라고 하셨죠. 사실 제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도 마음에 걸렸고 일단 시댁에서 부모가 하나 없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같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상견례 때도 아무런 문제 없었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손을 잡으면서 사돈댁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딸을 예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게 시댁을 잘 만난 것 같다면서 저런 집에 시집 보내면 당신도 마음이 놓인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믿음 하나로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작년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아이도 낳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특별하게 괴롭히거나 서운한 일 없이 저한테 나름대로 잘해주셨고 남편도 저만 바라봐 주었어요. 친정엄마도 제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이 좋아하셨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할 것 같던 제 주변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작년 8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원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희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 깨워도 안 일어나고 구급차를 부르긴 했는데 언제 오려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지금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라면서요. 그때는 너무 정신없고 난데없는 황당한 소식에 회사에서 하던 일도 내던지고 엄마가 이송된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하시진 못했고 그렇게 저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눈 감은 엄마의 모습만 보다가 생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망 원인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마지막 인사도 못했고 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엄마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과 슬픔을 겪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정신이 들고 나니 이모와 이모부가 오셔서 많은 일을 도와주셨고 장례 끝날 때까지 전부 맡아서 해주셨어요. 이모 역시도 저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엄마의 생전거래처 지인들과 우리 회사 동료 직원들도 찾아주셨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반쯤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엄마 발인을 다 끝나고 며칠 뒤에 제가 정신이 다시 좀 돌아왔을 때 일일이 연락드리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죄송했다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3일장을 마치고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이게 다 꿈인 것만 같고 현실감이 너무 없었어요. 화장하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울다 지쳐서 쓰러졌고 덕분에 저는 그 순간을 아직까지 기억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례식장에서 이모와 저희 시댁 식구들이랑 작은 소란이 한 번 있었는데 엄마가 장사를 오래 하시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 부조금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저와 이모는 와주시는 문상객들을 맞이했었고 남편이 앉아서 명단과 부조금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죠. 둘째 날 저녁쯤 저는 너무 맥이 풀려서 손님이 오지 않는 것 같길래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저희 이모와 시어머니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말리며 대충 상황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남편에게 부조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는 생각보다 큰 액수에 놀라셨나 봐요. 두 사람이 돈 이야기하면서 이 돈으로 차도 사겠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는데 그걸 저희 이모가 듣게 된 거죠. 지금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냐고 화를 내셨고 두 사람이 크게 싸우기 전에 제가 중간에서 말리고 다행히 상황은 거기서 더 커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당시에는 화낼 기력도 없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가족끼리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모가 아무래도 너희 시어머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조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났더니 생각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가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감히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농담을 할 것이 따로 있지. 부조금으로 차를 사냐 마냐 하는 소리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남편과도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서운하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어머님은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저보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며 원래 장례식장은 웃고 떠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여야 돌아가신 분도 마음 편하게 떠난다며 저보고 뭘 모르는 소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한테는 말이 안 통해서 남편이랑 그 문제로 조금 오래 다투게 됐고 냉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게 닥쳐있는 일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차이는데 매일 남편에게 화까지 내고 있으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 적당히 화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 화해한 뒤로 며칠이 더 지나서야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전화를 하시고는 다음에 제가 괜찮으면 밥이나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화를 내고 있을 수도 없어서 얼마 후에 시댁을 찾아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들이 저를 위로도 해주고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의지하라는 말을 하셨고 아직 서운한 점은 남았지만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식사를 하던 와중에 어머님이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와중에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다.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 사부인 돌아가시고 너가 물려받을 재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사시던 집이랑 가게 건물도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너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가게까지 관리할 정신이 있니? 저는 이 와중에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눈치 없이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친정엄마 사시던 집이 몇 평인지, 건물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가게 빼고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자꾸만 엄마 유산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저는 전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충 둘러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 동네 아파트 시세가 대충 얼마더라? 너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한대? 하면서 계속 불편한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화를 한번 낼까 하다가 화해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싸워야 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그냥 빨리 집에 가자고 옆구리를 찔렀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는 저희를 배웅하러 현관까지 뛰어나와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 가게 정 관리할 사람 없으면 우리 선영이한테 다 맡기지 그래? 걔가 원래 장사에도 관심이 많고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식당에서 알바도 좀 해봤다 하더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선영이가 누구냐 하면 나이 32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시댁에 얹혀 살며 용돈이나 타서 쓰고 있는 철없는 신우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그 나이까지 멀쩡한 직장에서 일을 1년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신우에게 어떻게 우리 엄마 가게를 통째로 다 맡기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상황에 맞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너희 엄마가 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고 따졌습니다. 왜 또 그래? 아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너 혼자 돌아가신 장모님 가게까지 관리하기엔 힘들 것 같으니까 도와준다고 하는 소리잖아. 너는 자꾸 우리 식구들이 재산 노린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 남편은 별뜻 없이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에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제 앞으로 돌아온 유산에는 살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와 3층짜리 작은 월세 받는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 있던 엄마가 하던 가게도 제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 권리금 받고 넘길 예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제가 신경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은 엄마 떠나보낸 슬픔의 정신도 하나 없는데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유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그렇게 또다시 부부싸움을 크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 장기 무급 휴가를 써놓은 상태였고 계속 집에서 무기력하게 누워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저한테 또다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유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재산이 너무 많으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더라. 상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또다시 저한테 엄마 건물의 월세는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엄마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는 팔 건지, 아니면 전세를 줄 건지, 뭐가 그리도 궁금하게 많을까 싶었어요. 처음엔 좋게 화 안 내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제는 진짜 짜증이 점차 올라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만 물어보시고 얼마가 됐건 어머님이 궁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는데 제 말에 어머님도 기분이 상했는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겠어. 치사해서 이제 안 물어보려고. 근데 어른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너도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는 그 돈이 다 우리 집안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파서 몇 년 동안 힘들게 병수발 들며 가진 돈 다 까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 엄마 정도는 호상이지 뭘 그래? 저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냐 따져 물었는데 자기가 말만 하면 제가 화를 낸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호상이라 했다고. 난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 집안 식구들을 사람 취급 안 하겠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소리는 아닐 거고 대화하는 중에 실수로 한 말일 거라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쁜 뜻으로 한 소리는 아닐 거야. 잔병 치레 안 하시고 가셨으니까 호상이라 말을 하셨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잃은 자식 앞에서 호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요? 저는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고 이모들은 그것 보라며 그 집안 식구들 다들 제정신이 아닌 미친 집구석이라고 당장 아이 데리고 나와서 이혼하고 혼자 살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우리 언니 재산을 다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 아들 데리고 나와서 살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우리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너네 집안 식구들 다 이상하고 너도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당분간 따로 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조금 침착하게 생각하라며 펄쩍 뛰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로 넘어왔어요. 제가 짐 싸서 아이 데리고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바로 제게 전화하셔서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냐고 자기는 그저 며느리가 경황이 없어 보이니까 상속세고 뭐고 제대로 처리를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본 것뿐이랍니다. 나는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너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말실수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쁜 사람 만들었다면서 어머님은 이 상황이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자기 아들을 봐서 참고 있는 거래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한테 호상이라고 했던 거 당장 사과하라고 말을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화내고 소리 지르니까 당황을 하더니 너가 지금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나중에 좀 진정되면 그때 차분히 다시 이야기하자.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 끊고 나서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화가 가라앉지 않고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로 살기 시작한 지 며칠 동안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고 난 이미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으니 이젠 이혼 말고 다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변에 유치원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고 엄마가 남겨주고 떠난 것들만 해도 남편이랑 살 때보다 훨씬 아이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하고 시댁에서도 갑자기 우리 엄마 집까지 쫓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완전 눈이 뒤집혀서 너한테 갑자기 큰 돈 좀 생겼다고 혼자 꼴꺽할 셈이냐? 너 혼자 그 돈 다 쓰려고 이러는 거지? 우린 너 믿고 50평대로 이사 가려고 이미 부동산 계약금까지 걸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은 처음 듣는 소리라 황당했고 이런 상황에서까지 돈 이야기를 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TV에서만 듣던 사이코패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저한테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가게며 건물이며 관리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 키우며 살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너한테 그 돈 노리고 뺏으려 달려드는 놈들이 한둘일 것 같니? 제가 듣기에는 가장 친정엄마 돈을 노리는 사람이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나는 이대로 이혼하겠다. 아들은 내가 키울 거고 협의를 안 해줄 거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건 뭐라건 절대 안 참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시니까 저도 돈 이야기 좀 할게요. 남편이랑 재산 분할에서도 한 푼도 양보해줄 생각 없고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라고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자기 맘대로 풀리지 않자 이상한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제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어요. 저도 있는 힘껏 뿌리쳐서 시어머니의 손에서 풀려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결국 어머님과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못한 거 없다며 뻔뻔하게 굴더니 가해자로 몇 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갔다 온 뒤로는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돈도 얼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는데 그런 푼돈은 어머님 벌금 낼 때 보태라고 했어요. 아무튼 어머님의 뻘짓 덕분에 이혼 협의 자체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결국 어머님은 저와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셨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뺏어올 수 있는 건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가져왔고 지금은 완전히 인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위해 저희가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고 지금은 시댁 들어가서 부모랑 같이 사는 중이죠. 그놈의 돈이 뭔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말다툼 한 번 안 했던 남편인데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는 지금 생활에 대해 후회는 전혀 없고 그동안 복잡했던 문제들까지 다 정리되었으니 이젠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던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을 그런 인간들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아들이랑 웃으며 살다 보면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많은 머리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올해는 힘든 일을 다 잊고 새 출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